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오늘 밖에는 또 이슬비가 오네요. 이 봄 되면은 비가 자주 내려가지고 만물이 생동해 싹트게 하는 그런 자연의 기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랑가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랑가 사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랑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도 랑데비라는 말 있죠. 랑데비오가 뭐냐면 랑이 붙었다 이 말이거든요. 인공위성이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모선과 자선이 도킹하는 걸 갖다 랑데비오라고 그러죠. 이건 현대말로 섹스하고도 같은 결합을 의미하거든요. 왜 랑가 사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고대 역사는 상당 부분이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영어도 되고 불어도 되고 뭐 이런 외국의 말에 우리말이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랑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호랑이 무슨 신랑 뭐 이런 그 랑은 수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랑이 사나이 랑자거든요. 그러면 신랑이 뭡니까? 신랑이 새신자죠. 새신이면 순수 우리말로 하면 세랑이죠. 이것은 세랑이 아니라 사랑을 의미하는 게 랑가 사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랑가 사상을 언제부터 중요시했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정확히 예단할 수 없는데 약 한 4, 5천 년 전부터 우리는 랑가 사상을 신봉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구려 이전에 고조선 시대에 랑가 사상의 뿌리가 있는데요. 역사에서 조의선인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조의선인랑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끈조자, 오대자, 착할 선자, 사람인자, 산해낭자. 끈조자, 오대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고대에 그 목화라는 이런 무명 이런 게 없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려 초기에 문익점 선생에 의해서 목화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목화가 실용된 것은 한 1000년 전 그때쯤부터 시작된 거고 그 전에 우리 인류들이 목화를 사용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화가 이게 본래 몽골 지역의 산간에서 자생하는 지금 이런 개량된 목화의 종류가 아니고 산에 가면 목화털이라고 이상한 그 풀이 있어요. 대한민국 산하에도 아주 드물어요. 근데 그 목화송이가 크지 않고 아주 작죠. 그런 그 목화송이 일종이고 그것을 우리가 실용화한 것은 굉장히 최근의 것이고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건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좀 의문이 가질 거예요. 중동 지방은 열대 지방인데 그 뜨거운 지방에서 왜 그 목화를 사용했느냐 이런 이제 가질 것 같은데 중동 지방에서는 그 목화를 방한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냐면 직사광선을 막는 의미로 소위 요즘 얘기는 터반이라는 모자 이런 걸 만들어서 머리를 보호했죠. 머리 직사광선 많이 쓰면 이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자같이 만들어가지고 쓰고 다니는 걸 요즘 여러분 중동에 관한 무슨 텔레비 같은 거 보다 보면 하얀 모자 또는 검은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볼 것 같아요. 근데 중동에는 검은 모자라도 직사광선을 막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스팀이라고 하나요? 이 휴미트가 후덥지근하다는 얘기인데 우리 후덥지근하다는 얘기가 영어로 휴미트로 번역됐죠. 후덥지근한 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더운데 중동 지역은 그런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휴미트점을 느낄 필요는 없고 직사광선으로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을 떼면 불이 바짝 가면 무지하게 뜨겁죠. 그럼 거기다가 그런 차단을 하면 뜨거운 걸 못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에서는 뜨거운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더반이라는 모자를 만들었었는데 그 햇빛을 가장 잘 차단하는 것이 몽골 지역, 파키스탄 지역 뭐 이쪽에서 산간에서 자생하는 목화의 일종을 그걸 최초에는 그걸 뭐 텍스타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방직 기술을 이용한 게 아니라 둘둘둘둘 뭉쳐가지고 이렇게 머리다 쓰고 다녔다. 그 얘기가 이제 엉뚱한 데로 올라가는데 그 조의선랑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나라가 목화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조의선랑에서 조자가 무슨 조자냐면 끈조자에다가 오대자 끈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다시 얘기하면 산에 자생하는 넝쿨형 그런 끈을 갖다가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청홀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속 껍데기가 굉장히 질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산에서 무슨 짐승을 잡아서 그 털, 무슨 그 새의 깃털, 이런 걸 주워가지고 끈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입고 산간 지방의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조의 선인당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다른 세속에 대해서 상관을 안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의 일종이에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산속에 가서 무예를 연마하고 산속에서 나무 열매를, 나무 뿌리를 캐먹는다든지 스스로 자생하면서 아주 철저한 무예를 익혀가지고 국가가, 그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는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일당백을 하든지 막 해가지고 제압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지키는 거죠. 조선 일때 그 당시에는 거대한 국가가 형성되지 않고 소위 마을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조금씩 사는데, 그 민족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조인선인랑이라고 하는 무사를 연마했다. 산에서. 그 무사들은 반드시 그 마을 공화국을 영위하는, 보존하는 그런 거였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 되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발한, 거발리, 거발단 뭐 이런 게 나오죠. 고조선에 이제 거발한이라는 사람이, 큰 무슨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세웠다. 그런데 그건 역사 해석이 잘못된 거고, 소위 한민족이라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한자죠. 그 한민족의 거번이 영어로 정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발이 아니라 거번, 한민족이 거번, 나라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게 거발한이거든요. 그게 초기에 나라를 세운 사람이 덕에 나라를 세운 건데, 그 역사를 얘기하려면 이제 굉장히 길은데, 거발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뭐냐면 거발리라는 게 나오죠. 거발리가 뭐냐면 바로 처음에 제대로 된 커다란 나라를 세웠는데, 그 다음에는 거번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마한 54개국인가요? 이렇게 난립되어 있듯이 부족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부족이 나눠져 가지고 거반리, 그게 이제 거번리의 마을 공화국이다 이 말이죠. 그 마을 공화국이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돼서 나중에 이제 거발단으로 이어지는데, 거발단은 거번단, 즉 얘기해서 무속 신앙을 믿는 거번 정권이죠. 단군, 그러니까 신앙을 모토로 해서 영위하는 그런 집단이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이제 고조선을 3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민족이 거번 정부를 세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싸우다가 분류돼 가지고 수십 개의 마을 공화국이 된 게 거번리. 그 다음에 거벌단은 마지막에 단군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무속 신앙이었다. 그 요즘 무슨 윤석열 씨네 집안에 그 무속을 신봉해 가지고 윤석열이가 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청와대는 집터가 안 좋다. 그러니까 용산 무슨 본부를 내쫓고 거기다가 통치 기구를 만들겠다. 이게 일종의 그 거번단의 문화가 계승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토속 신앙으로서는 뭐라고 하냐면, 뭐 점치는 사람 보고 단골레라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거번단이 그 탱그리 칸이거든요. 탱그리 칸을 사투리화돼 가지고 단골레라는 거예요. 그 레자는 거기 이제 좀 절하시키는 그런 의미의 이제 레자가 붙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단군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우리 한민족이 조의선인랑이라는 젊은 청년들을 양성해가지고 한민족의 뿌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런 용감한 오늘날의 군사제도와 같이 젊은 청년들을 키웠다. 이것을 첫 번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국자랑이라는 게 있었죠. 그 조의선인랑이 사라진 다음에 국자랑이라는 게 고구려 이때 조금 있었던 건데, 그 국자랑은 뭐냐면 국가의 젊은 아들들을 키워가지고 이 나라를 지킨다. 이런 게 이제 국자랑이고, 콜라의 화랑이 그거거든요. 화랑이라는 건 꽃화자를 쓰는데, 꽃 같은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국가관을 교육시켜가지고 신라라고 하는 나라를 영원히 존속시키기 위해서 화랑을 양성한다. 근데 그 화랑이 한참 활발할 때 화랑이 나라를 지켰다고 할 수 있죠. 그때 신라가 한참 번창하고 신라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위용을 자랑하던 그런 신라도 결국은 그 화랑의 쇠퇴와 더불어서 신라도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는데, 백제의 무전랑을 들 수 있죠. 무전랑은 없을 못자 마디절자, 절대 그 마디가 꺾어지는 게 없다. 무전랑은 죽으면 죽었지, 무릎 꿇고 무슨 박정희처럼
일본 천황을 향해서 혈서를 쓴다든지, 우리나라의 그 인조 반정에서 청태종에게 3배 구고들을 했죠. 인조 대왕이. 그 3배 구고들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3번 저러고 나서 머리통을 땅바닥에다 9번을 찌면서 제가 불민해가지고 황상의 심기를 어지럽혀서 죽을 죄를 졌사옵니다. 그 항복의 예를 갖추는 그게 이제 3배 고두례인데, 이것은 단순히 절 3번 하고 머리 9번 찢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항복이기 때문에 상대가 만족할 때까지, 너 지금 진정이 안 들어갔으니까 다시 해. 진심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 죽기 직전에 이제 살려준 게 우리나라의 인조 대왕의 아주 비굴한 그런 항복 예를 갖추고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 민족의 뿌리는 젊은 청년들을 잘 다듬고 이 사람들을 국본으로 세워가지고 우리의 민족과 국가를, 큰 국가든 작은 국가든 이것을 계속 강인하게 존속시키려고 했던 게 한민족의 뿌리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망가진 게 조선시대에 와서도 사실은 무슨 조선의 그런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일본 침략과 더불어서 그런 것을 싹 없애버리고 신식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오늘날의 학교를 일본 사람들이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세워진 이 학교에서 계속 우리들을 후세를 교육시켰는데, 교육의 모토는 어떤 거냐면,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조선 사람들에게 나라를 지키는 그런 교육을 시키겠어요? 그 사람들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건 교묘하게 짜여가지고 그 민족이니 나라니 이런 거는 없애고 오직 일본에게 충성하고, 그러다 보면 너 자신이 출세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실용적인,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사관을 가지는 그런 실용적인 교육 위주로 시킨 게 바로 현대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전통적인 국본 교육이 사라지고 군대에서 대신 그걸 대체하는데, 군대에서도 그 국본 정신은 거의 사라지고 단순히 싸워서 이기는 쪽, 그러고 현재의 통치자에게 충성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쳐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대 대통령 선거하고 관련해서 지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은 20대들이다. 나머지 40대, 50대까지 이 사람들은 주로 이재명을 찍었다. 그리고 60대 이상의 노인들은 윤석열을 주로 찍은 사람이 많다. 그 중에서도 60대 이상 노인들 중에서도 특히 여자들이 더 많이 윤석열을 찍었다. 여기에는 아주 흐름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바로 우리의 랑가 사상의 뿌리다. 반대로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는 어떤 거냐면, 지금 너희들이 해온 정치는 뭐냐 그러는 거죠. 사실은 이 정부에서는 문재인이 도둑질을 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부패한 정도로 따진다면 문재인은 다른 역대 정권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도둑놈 집단으로 몰듯이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주장대로 정권을 바꿨죠. 왜 20대 젊은이들은 윤석열을 정의로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서 윤석열로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 사람들이 과연 랑가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 랑가 사상의 한민족의 뿌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사상보다는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면 그런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아주 강한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구축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고 북한을 성질나면 그냥 때려 부셔가지고 북한을 멸망시키고, 그것도 독자적이로는 곤란하다. 미국이라고는 거대한 나라를 의지하고 또 일본을 의지해가지고 우리는 한미일 삼각관계를 형성해서 강력한 정부를 만들겠다. 이게 인정하든 안 하든 기본적인 20대 주류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랑가 사상을 전혀 망각하는 거고, 우리는 미국에 의지하고 일본에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고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분석한 결과가 지금 현재 저의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눈으로 보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어떤 거냐면 20대 정도의 젊은 여성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랑가 사상하고 결부시킨다면 오히려 20대 젊은 여성들이 랑가 사상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남자들은 이미 랑가 사상을 포기한 거 아닌가. 이 랑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사랑이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랑가 사상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든 남자를 빼놓고는 랑가 사상이 존재할 수가 없고, 신랑이라고는 그 자체가 조의선랑이나 국자랑이나 화랑이나 무전랑 시대는 아니지만, 신랑은 새로운 랑가를 탄생했다고 하는 데서부터 신랑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랑의 뒤에는 반드시 각시라는 게 있죠. 이 각시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비누각, 성냥갑 무슨 하는 각에 씨앗을 담는다 이거예요. 이 랑가의 씨앗을 담는 그 소중한 그릇이다 이거예요. 신랑과 각시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랑가 사상이 용감하게 이 사회를 이끌고 각시를 보호하는 이런 시대로 지금까지 맥을 가져온 한 민족인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베란간 20대 젊은 여성들이 오히려 그 랑가 사상을 대신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는 얘기는 20대 남자에 비해서 랑가 사상의 투철한 그 내면적 뿌리가 20대 여성들로 옮겨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각시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잉태거든요. 장차 이 나라의 어머니로서 다행이다, 지극히 다행이고, 여기에 우리는 희망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랑가 사상에 있어서 각시랑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그 각시는 어머니로서의 랑들을 키워낸 모성적 바탕으로서 한민족의 뿌리에 중차대한 어떤 의식이,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흐름이 여성들로 갔다고 하는 건 앞으로 이 나라의 희망을 오히려 여성들한테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을 랑가 사상의 심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선거에서 패한 이유는 아이러니하지만 그 부인 때문에 패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남용했다. 사실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공격의 빌미를 줘가지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표가 떨어졌다. 20대 여성이 열렬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먹은 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낙선했다. 이렇게 본다면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국가 운영 자금인 그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하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그 부인이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고급 옷을 많이 샀다고 그래요.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고 세계적인 무대에 가서 오페라 가수를 할 사람도 아니고, 굳이 따진다면 무슨 음악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것 빼고는 특별히 죄송하지만 미인일 수도 없고 그런 연예인도 아닌데 무슨 그런 고급 옷이 필요했을까?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 나라의 대통령 부인이 잘못된 그 탈선으로 인해서 상당한 표를 잃었다, 불행으로 느껴지는데, 우리 젊은 여성들은 그 선배 여성 두 사람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그러는 것은 여기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분들이 탈선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탈선을 또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그분들로부터 이런 소문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처신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그분들은 처신에서부터 실패했고, 그런 소문이 나오기까지의 이분들은 나라를 데미지를 줬다. 적어도 10년, 20년으로 이 나라를 되돌려놨다. 1700만 패인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60세 이상 된 노령층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싫어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다. 그렇다면 그 6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저는 제도 지금 70이
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60대 이상 되는 사람 중에 포함되는데 저는 60대 이상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사고가 오염돼 있어요. 부패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위 무슨 이순신을 영웅이고 박정희를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여자들이 더 많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는 것은 이순신이나 박정희를 영웅이라고 하는 거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나이 먹은 여자일수록 그 돈을 탐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권력을 탐한다는 얘기. 그래서 혹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자손들, 자기들에게 어떤 큰 이익이 올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지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건 내가 조사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는데 60세 이상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는 것은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박정희하고 이순신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지했다고 본다면 이 사고방식이 저하고는 완전히 괴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그렇다면 박정희는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라고 하는 데는 90%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웅이고 충신이다. 근데 제가 분석한 것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제가 몇 가지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몇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분명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을 막은 사실이 없다.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일본이 임진왜란에 있어서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조선 수군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며 조선 수군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계획은 처음부터 세우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기 1년 전에 일본의 풍신수일이는 조선에 밀사를 보내가지고 조사했는데 부산 전함이 안착도 없다. 그리고 재승 방위학제에 의해서 군사가 그렇게 밀집 방어하는 데가 아니고 경비 초소만 두고 무슨 변교가 생기면 중앙에다가 횃불을 봉화를 보내면 중앙에서 준비하지도 않았고 병적부라는 것도 각 시군에 병적부를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소집해서 훈련은 받아 없기 때문에 조선에는 훈련된 병사가 하나도 없어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것은 그냥 휘파람 불면서 행군하는 것만 하면 된다. 4월 13일 날 침략했는데 그 해안에 경비를 서야 될 전함이 약 한 70척에서 80척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1580년경에 재승 방위학제가 채택되면서 70척이라고 편의상 해봅시다. 70척을 운영할 군사를 약 1만 500명, 한 척당 150명이 정원이거든요. 1만 500명을 해산해서 각자 가서 농사지라. 그리고 어업을 종사하든지 해라.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빈 배를 어디다 보관했냐면 거제도가 뭡니까? 클 것자 제방이라는 제자죠. 그러니까 남태평양으로부터 불어오는 커다란 파도를 막아주는 제방 역할을 하는 거제도 뒤편에 상대적으로 파도가 적고 물이 좀 잔잔한 그 지역이 그래서 오늘날 선소가 거기 밀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제도 뒤편에다가 70척을 거기다가 빈배를 정박해 놓고 군사를 줘가지고 그걸 지키게 한 거예요. 1592년 2월 달에 한옥선 3척을 줘가지고 3척이면 약 450명 되지 않습니까? 150명씩이니까.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 줬겠죠. 그 진지를 지켜야 되니까. 한 500명 줘가지고 원균 장군을 경상우수사라는 직함을 줘가지고 그 빈배를 지키는 임무를 줬던 것 같아요. 원균 장군이 불과 한 달 조금 지나서 일본 왜군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막 파죽지세로 쳐들어가지고 한 3일 만에 부산을 침략하고 막 한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동시에 배가 몇 척이 더 오냐면 500척이 더 와요. 500척은 말하자면 수군이야. 그 일본의 수군. 임무가 뭐냐면 그렇게 왜군들이 한양을 향해서 쳐들어갈 때 너희들은 후방에서 500척을 가지고 해안마을에 있는 식량을 모조리 탈취하고 젊은 인적자원, 청년, 처녀들을 다 납치해라. 그렇게 이 사람들이 와서 인근의 군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노략질을 하는데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군인들은 일본 군인이 아니에요. 전부 일본의 말하자면 그 호족들이야. 일개 호족이
한 구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은 지역을 그 사람 땅이야. 그 호족의 땅. 예를 들어서 권인시 육기낙가 하면 권인시 육기낙가가 차지한 그 지역의 땅이 다 그 사람 땅이고, 권인시 육기낙가가 데리고 온 군사가 권인시 육기낙가 있는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다 그걸 자기들이 얼마 먹고 권인시 육기낙가한테 다 바치는 거예요. 뭐 갓도 기요마사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와카자키라든지 무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병을 데리고 온 거예요. 각자의 사병을. 그 사병을 다 데리고 여기 오면은 일본에 농사 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 여자들밖에 안 남잖아요. 조선 청년들을 납치해가지고 일본으로 데리고 와서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일본에 농사를 짓는 노예로 부리는 동시에 그래도 남는 것은 나가사키에다가 노예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노예를 국제 상단들한테 파는데, 그 값이 얼마냐면 아프리카 흑인 노예의 40분의 1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저 주다시피 하는 거지. 왜냐하면 하도 많이 납치해 가니까 그 사람이 남아들어 가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식량을 탈취해 가지고 일본 군들의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남는 곡식은 일본으로 실어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농사가 부실할 걸로 봐서. 그래서 일본으로 실어 보내는 거고, 두 번째는 장차 젊은 놈들을 그냥 놔두면 여기 조선군에 입대하거나 아니면 의용군이 돼가지고 일본을 상대로 싸울 인적 자원이니까 이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납치해가지고 일본으로 실어다가 농사 짓는데 일손을 보태고, 나가사키에서 노예로 팔고, 그래도 안 되고 거칠은 놈들은 죽이고, 이것이 일본이 이제 그 기본 전략이란 말이에요. 일본이 임진왜란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선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그 사람들의 침략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건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납치해서 죽여야 되고, 조선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은 식량을 탈취해서 조선의 식량을 고갈시켜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군사라는 건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먹을 게 없으면 구원구 싸움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한양을 치고 올라가서 선조 임금을 사로잡아가지고 항복을 받는 게 하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조선의 배가 닿을 수 있는 지역은 다 침공해가지고 거기서 식량을 탈취해가지고 조선인으로 하여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을 납치해가지고 조선의 군적 자원을 씨를 말리는 거. 이게 이제 일본의 3대 전략인데, 이것을 원균이 배 3척을 가지고 용감하게 막고 있는데, 편안간 외적들이 와서 조선을 내국을 점령하니까 이 군의 현감, 군수 이놈들이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방략제에서 국가 변란이 나면 젊은 청정년들을 징집해야 되는데 징집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행정이 마비되니까. 원균이 지가 발벗고 나서 가지고 자기는 그런 권한도 없는 거잖아요. 그 현감 뭐 이런 사람들 군수들이 징집해주면 그것을 훈련시켜서 해치우는 것밖에 없는데, 다급하니까 지게 돌아다니면서 젊은 사람들 보이면 끌어다가 모아놓은 게 겨우 150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150명을 군사를 모아가지고 자기가 지키고 있는 빈배 7, 80적 되는 그 배 중에서 하나를 꺼내가지고 거기다 무장시켜가지고 원균의 배가 4대가 된 거예요. 근데 기록에 보면 어떤 거는 원균 3척밖에 없다고 그러고 어떤 건 4척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최근에 관심 있는 분은 우리나라에 황연필이라고 그 아주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의 강의를 들어보면 이순신은 뭐 거의 신격적인 영웅, 충신 영웅이라고 그렇게 그 강의를 하는데, 이 양반 강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원균이 있는 배를 지가 스스로 때려부시고 배 한 척을 가지고 도망왔다 이거. 근데 이 사람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원균에 대해서 증오를 할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조선에 배가 뭐 70척 되는 것을 원균이 다 군사를 집이 돌려보내고 지가 때려부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원균을 아주 나쁜 놈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순신을 충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쌍벽을 이루는 양쪽의 그 비교 논리로서의 원균을 비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조선의 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최강의 전함이에요. 그 전함을 최초에 개발한 것은 1380년 전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191년 전에 고려에서 최영하고 최무선이 화야고 함포를 강화도에서 개발해가지고 진포대첩에 와서 일본군 500척을 고려전함 80척 가지고 박살을 내가지고 승리한 그 기록이 전 세계의 해전 기록보다 191년이 우리가 앞서요. 그러나 그 기록은 전 세계에 아무데도 찾아봐도 없고 고려하고 조선사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력이 약하니까 우리는 함포를 이용해가지고 이 외선 500척을 때려부신 그런 사실적인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기록에 끼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미 200년 전, 약 191년 전에 만드는 그 전함이 세계 최강이었다고 하는 것은 191년 그 당시까지도 유효해요. 왜 유효하냐면 고려에서 만드는 배에서 조선에 와가지고는 거기다 판옥을 씌웠어. 그러니까 그 함포는 이미 191년 후인 1591년 이태리 그 레판토에서 함포를 이용해가지고 상륙작전한 게 세계 최초라고 세계 전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함포를 이용한 전함은 우리의 고려가 개발한 전함에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판옥을 씌우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옥 씌운 것으로서 여전히 200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조선의 해군력은 세계 최강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문경주 네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나 인터넷을 검색하면 진포대첩이라는 게 나와요. 군산에 가면 진포대첩공원이 무지하게 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비문이 다 있고 그건 역사적 기록으로서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막강한 그 전함을 가지고 있던 원균 장군이 70척 이상 되는 그 배를 지키고 있는데 일본 놈들이 계속 올려오니까 저 군함을 후퇴시키려면 4척의 배로서는 약 500명밖에 안 되죠. 이 배로서는 그 한 척당 성선 인원이 150명이지만 그 배를 최소한 노권만 한다고 해도 한쪽에 26명씩 해가지고 약 60명 정도가 노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 그 배를 엮어가지고 끌고 오다가 일본 놈들의 습격을 받으면 그 배를 다 탈취당하는 거야. 왜냐면 4척 가지고 일본 놈들이 500척이 몰려온다고 하는 거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균은 다급하니까 이순신 보고 당신 빨리 와가지고 좀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이 배를 후퇴시키든지 일본 놈들을 막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니까 빨리 좀 도와주시오 하니까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비겁한 놈이냐면 국가에 그런 위기가 닥쳤으면 원균이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여수는 예군이 안 오잖아. 그러면 자기 배를 반쯤이라도 자진해서 보내야 되는 게 원균한테 가서 같이 힘써서 막아라. 근데 이순신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맡은 구역이 달라요. 나는 전라도 담당이지 경상도 담당이 아니야. 이지라고 안 간 놈이 이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균은 그 어영담 점상과 뭐 이 사람하고 몇 사람 보내가지고 몇 번을 종용하다 도저히 이순신이 안 오니까 다급해지니까 할 수 없이 이 배를 그냥 놔두고 가면 반드시 일본한테 탈취당하고 그렇게 되면 조선의 막강한 전략 자산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아마 우러가면서 폭파시켰을 거예요. 그 70척을 자침시키는 동시에 그 지역에서 우선 병사를 소집했을 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고 70척을 무장시킬 수 있는 함포와 포탄이 거기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같이 격침시키고 배 4척을 가지고 도망한 거예요. 의주까지 피난 간 선조 임금한테 장계를 보내가지고 저희 지금 이 경상도가 위급하기 때문에 이순신을 저기 좀 파견 나와서 같이 싸우게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선조의 장계를 받고도 이순신은 안 나오려고 우기고 있는데 그 이순신 밑에 있는 부하들 중에 정훈 장군을 비롯한 몇몇 사람이 경상도가 무너지면 전라도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다. 경상도 전라도를 따질 게 아니라 하루빨리 우리는 거기 가서 원균을 도와가지고 왜적을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압력을 내니까 그때서 이순신이 할 수 없이 참전한 게 1592년 5월 4일 날 여수에서 출발해가지고 5월 7일 날 원균 장군하고 도킹한 게 영어로 랑데비유죠. 결합하는 게, 그 결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랑데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같이 싸우면서 그 원균의 전공을 100% 이순신이 가로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균은 이순신이 오기 전까지 얼마를 싸웠는지 몰라. 근데 원균은 국가를 방어하는 데 목적이 있고 장기 쓰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 장기 쓸 시간도 없어. 계속 그 밀려오는 왜군들을, 그 왜군들은 계속 그 식량 노략질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막 계속 순찰 돌면서 가서 그놈들 다
때려부셨는데 간간히 나타나는 게 뭐 3척도 때려부시고 6척도 때려부시고 이런 게 드러나는데 원균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다. 왜 없냐면 이순신을 영웅 만들기 위해서 선조 수정실록이라는 걸 썼는데 원균이 올린 원균의 기록은 싸그리 사라졌다. 하나도 없다. 이순신은 기록이 고스란히 남죠. 뭐가 남냐면 우선 난중일기가 있고 그 영웅으로 만드는 거는 그 이순신 죽고 나서 45년 이후에 지난 후 이후에 왕이 3번째 바뀐 인조 반정, 인조가 쿠데타를 일으킨 그 속에 이순신의 집안 조카뻘 되는 이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이순신한테 충무시효까지 준 사람은 45년 후에 그놈들이 이식에 의해서 거의 이 영웅으로 어느 정도 이제 조작이 돼 있는데 지금처럼 이런 영웅으로 조작된 것은 일본 이마이니 씨하고 이병도 박사는 이순신의 영웅 조작은 단계를 한 5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순신 자신의 일기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변명해 놓은 거고, 두 번째는 이분이라는 이순신의 조카가 이순신을 따라다니면서 이순신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순신의 조카 되는 이식이라는 놈이 작정하고 이순신을 영웅적인 장군으로 조작했다. 그게 이제 소위 충무시효를 준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징비록이 그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이순신을 아주 결정적으로 영웅으로 만드는 사람이거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성룡은 이순신한테 막대한 특혜를 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다음 기회에 얘기하기로 이순신을 충신으로 만들어야만 자기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징비록에서 이순신을 계속 극찬해 놓은 것을 이마이니시라는 놈이 친일파 이병도 둘이 짜고 징비록을 꺼내다가 복사해가지고 조선사 11집이라고 해가지고 동아일보에 연재를 했어요. 그 연재한 이유는 이순신을 영웅으로 띄워가지고 조선의 젊은 청년들 보고 이순신처럼 그렇게 충성하면 너희들은 다 죽게 된다. 일본한테. 이순신하고 똑같이 죽게 된다. 왜냐하면 졸배운 놈들, 이임금 이건 아주 전부 나쁜 놈들이에요. 행편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을 위해서 네가 독립운동하면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정희처럼 이완용이 무슨 정일권, 백선엽이 이 친일파들이죠. 이놈들처럼 일본에 충성하면 너희들은 다 추세할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조작해가지고 영웅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박정희는 역시 지가 친일파이기 때문에 이순신을 띄워서 자의 더러운 친일 전략을 세탁하는 거. 그래서 5단계로 이제 나누는데 중간에 이제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유성룡이 이순신을 조작한 것은 일본이 조작한 거나 같은 것으로 묶어가지고 5단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이순신으로부터 잘못된 이 역사관을 계속 일본 놈들이 주도해가지고 교육시킨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나라 90% 이상 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외색 짙게 변절시켜놨고, 이 영향이 결국은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주요한 표였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는 것은 20대 젊은 여성들은 장차 어머니가 될 모체라고 생각할 때, 혹은 지금 어머니가 된 20, 30대고 30대까지 그 여성들의 애국심, 여성들의 정의감, 여기에 우리나라의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20대 남자들이 변절한 것과 60대 이상의 그 노령층이 변절한 것은 당연히 그래 왔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찌질한 계급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외시에 하더라도 가장 가슴 아픈 게 20대 젊은 사람들이 나은가 사상과 동떨어지는 이런 단편적인 허황된 이권을 향해서 투표권을 함부로 행사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 나라 앞날을 크게 걱정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